네, 안녕하십니까. YJ 유튜브 YJ 인프라의 정석이고요. 2022년에 지금 새로 만들고 있는 인프라의 정석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계속 지금 인프라 4가지 분류 중에 경쟁 자산 부분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국내 복합화력 그 발전 사례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맥스 3개 정도 할 생각인데요. 이번 거인 동두천 드림파워 가스 복합화력이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파주 에너지 서비스 이것도 가스 복합 화력이고 고성 그린 파워 이거는 석탄 화력이죠. 다 민간 발전소인데요. 할 수 있다면 요 3개 정도를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예, 요즘 자료를 찾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제 이 사례 1 동두천 드림파워를 만들었습니다. 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고고고. 네, 목차고요. 네, 역시나 지금은 국내 가스 복합 화력 사례 지금 동두천 드림파워를 할 예정입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예, 지금 항상 목차 제가 쭉 강조하니까요. 목차는 4가지 인프라 중에서 여전히 아직 첫 번째인 경쟁 자산에 머물고 있어요. 여기가 제일 내용이 많아요. 발전소들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번에 전력 거래소 얘기도 했었고 발전소 자체도 얘기해야 되고 외국 쪽도 이쪽 자산들이 좀 복잡하면서도 많아서 여기가 아마 제일 많은 시간을 소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곳은 에너지 전력 시장 이런 플로우 차트에서 지금은 에너지 시장의 다운스트림 사용처이자 전력 시장의 생산자의 발전소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거고요. 이 플로우도 자주 봤으니까 알겠죠. 이 민간 직도입은 여기서 이 바로 전 강의 때 네모 쳐놓은 걸 안 지웠네요. 지금 하고 있는 건 여기죠. 여기에 사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볼까요? 일단 민간 발전 현황 이건 지난번에 한번 전력거래소 이런 내용 할 때 했던 자료인데요. 이 이름을 그때도 말씀드렸죠. 이 이름 굳이 이 표를 나열한 거는 나중에 다트 공시자료예요. 다트라는 공시자료 뜨는 곳에 들어가면은 이 회사 이름을 찾으면 여기 사업 보고서나 이런 곳에 또 내용 공부할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이 명칭을 알고 있어야 이 회사들을 들어가니까 저도 지금 동두천 드림파워로 검색을 해서 해당 분기 보고서 아니면 사업 보고서 이런 것들 찾아가지고 이 자료를 만든 거고요. 그렇게 한 이유가 사실은 대체 투자 시장에 이미 계신 분들은 제가 오늘 만든 자료가 엄청난 자료가 아니라 다 아는 건데 다 아는 것보다 조금 약한데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업계 안에 쓰는 자료를 구하기 쉬운데 업계 밖에 학생이거나 이럴 때 대체 투자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자료가 없어요. 다 웬만한 자료들은 대웹이죠. 그래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공시 자료나 이런 거로 밖에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강의가 일단 대리, 주니어 이런 급을 타겟을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대체 투자 하고 싶은데 대체 투자를 모르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약간 그쪽에 진입 장벽을 넘는 약간 그쪽을 좀 도와드리고 싶은 목적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신입사원 뽑는데 경력 같은 신입사원을 뽑으면 난 신입인데 내가 어떻게 경력 같은 신입을 들어갈 수 있지? 약간 뭔가 안 되는 거죠. 난 신입인데 신입을 뽑아야지 왜 신입을 뽑는데 경력이 충분한 신입을 뽑으면 난 경력이 없잖아요. 뭔가 이런 이상한 그런 대체 투자도 그런 진입 장벽이 있어서 옛날에 다른 자료도 했지만 이런 공시 자료든 이런 쪽의 자료를 일단 간단하게나마 그나마 얻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루트라고 할 수 있어서 그 정도 자료 위주로 한번 사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들어가고요. 보시면은 동두천 드림파워는 이런 식으로 그냥 생겼나 봐요. 그냥 그림 홈페이지에서 주로 동두천 드림파워 홈페이지랑 그리고 다트 공시 자료에서 대부분 자료를 가져왔어요. 공시된 자료니까 제가 대외비로 유출한 게 아니죠. 네. 저희 회사 지금 현재 다니는 회사는 동두천 드림파워 투자 안 했을 테니까 제가 유출했을 수가 없죠. 일단 동두천 드림파워는 2011년에 설립해서 이때 법인을 만들었겠죠. 동두천 시세목길 110이라는 곳에 있고 설비는 1716메가와트 1.7기가와트 급이죠. 그래서 858메가와트급 2기로 이루어져 있대요. 2기면 뭔가 이렇게가 그거일 확률이 좀 있겠죠. 네. 그럼 건설 기간은 2012년부터 15년, 한 3년 정도 소모된 거고요. 히스토리를 한번 보면은 그냥 참고로 했어요. 2010년에 그냥 발전소 개발하면 어떤 히스토리로 가나 라는 걸 참고차 한번 넣은 거고요. 처음에는 이제 개발한 업체들끼리 좀 샤바샤바 아니죠. 제가 뭔가 빌더
한 거죠. 서부발전,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이렇게들이 이제 건설사들은 건설 목적으로 발전 자회사, 한전 발전 자회사죠. 서부발전은 뭔가의 어쨌거나 발전소 지은 니즈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들이 합심을 해서 일단 MOU를 체결하고 그리고 제5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 제10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 계획에 반영을 했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발전 사업은 롱텀 사업이고 전력 수급 기본계획 같은 데 계속 이제 반영되면서 차근차근 초기 단계에 반영되면서 그게 실제 현실화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길게 가니까 또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보시면은 향후 뭐 5년 이 정도 안에 신규로 들어올 발전소들 발전 계획 이런 걸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도 그런 개념에서 초기 단계에 이제 2010년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2011년에 이제 주주간 협약, 실제 MOU가 아닌 좀 더 바인딩되는 협약을 이들은 체결한 거고요. 그러고 나서 법인 사업자 등록 뭐 이런 거 모르겠어요.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제가 대체적 공부할 때 너무 디테일한 부분 하죠. 그래서 어떻게 어떤 법인 사업자인가요? 뭐 이런 얘기까지 갈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발전 사업 허가는 중요한 인허가죠. 이때쯤에 취득을 한 거고요. 그러고서 이제 드디어 발전 사업 허가까지 됐으니까 그때 이제 PF 금융자원 및 주선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PF를 시작한 거죠. 이 당시에는 국민은행, 삼성생명 컨소시엄이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선 건설사업 관리 위스타 협약, 서부발전과도 또 협약을 체결하면 슬슬 이제 메인 계약들을 체결하면서 2011년에 사업이 계약 이제 빌드업 되는 거죠. 계약들로 다 갖춰진 다음에 이제 공사랑 파이낸싱이랑 시작해야죠. 그래서 2012년에 드디어 계약을 체결했고 이게 뭐 공사 계약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EPC 계약 이런 거 있죠.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이니까 그리고 PF 근육약전도 체결했어요. 그러고서 건축 허가까지 이제 드디어 인허가까지 마무리하고서 스타트한 거죠. 공사를 이제 돈도 조달했고 공사 EPC 계약도 했으니까 시작해야죠. 그래서 이제 2013년에 가스터빈 1, 2를 설치하고 2014년 12월 스팀 터빈을 설치하고 2014년에 최초 수전 전기가 연결되면서 8월에 천연가스가 공급되고 가스가 들어와야 발전을 하겠죠. 이 원재료니까. 그리고 10월에 최초 점화했대요. 2번이. 그리고 다음해 1월에 1번 두 개로 돼 있다니까 1번도 최초 점화해서 다 되고 나니까 이제 어쨌거나 종합준공까지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로 크게 봤을 때 진행이 됐다는 거를 그냥 참고 삼아놨고요. 이것도 뭐 이 그림은 사실 다른 아까 저 앞에 맨날 그 복합화력 발전 할 때 썼는데 동두천 드림파워에도 또 들어간 홈페이지 있길래 썼고 자세하게 하진 않을게요. 어쨌거나 복합화력, 그러니까 가스 화력이면은 사실은 이 공기가 들어오고 가스가 들어와서 가스를 뭐 폭발 에너지라고 하나요? 그 폭발 에너지 얘를 회전시켜서 회전시키는 축이 회전되면서 발전기가 전기를 생산하는 게 가스 발전소고요. 가스 복합화력 발전은 가스로도 발전하고 빵 터졌을 때 열기들을 잘 다시 저장해서 열기를 이용해서 물을 끓이죠. 스팀을 끓여서 증기 터빈이죠. 물을 끓여서 증기기관차 돌아가는 것처럼 그런 스팀의 힘으로 돌릴 수가 있죠. 물리적으로 또 돌려서 다시 한번 잔여 에너지를 한 번 더 돌리는 두 번 쓰는 잔여 에너지까지 이용하는 게 복합이죠. 그래서 가스 복합 화력이에요. 이거는 가스 복합 화력이고 뭐 자세한 내용은 앞에서 몇 번 했으니까 이 정도만 얘기드릴게요. 그러면 BS를 해봐. 사실은 이게 실제 대체 투자를 하게 되면은 캐시플로우를 추정해서 캐시플로우를 뭐 분석하고 미래 추정을 하고 할 텐데 그 자료를 얻을 수가 없죠. 아무도 안 주니까 얻을 수가 없어서 일단은 BS랑 IS 밸런스 시트랑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가지고 그냥 간략하게 역추적해서 한번 회사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보시면은 이 회사는 이제 2021년 기준으로는 억 원 단위일 테니까 억 원 단위 맞겠죠? 13주? 네, 그죠? 1조 3천 자산이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이 유형 자산이겠죠. 그 공장, 땅값은 얼마 안 될 거고 공장이 아니죠. 발전소라는 설비, 시설 자체의 가치가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회계적으로는. 그리고 뭐 부채, 조달은 어떻게 했는가 보시면은 일단 대출로 1조 1천억 원 정도, 에쿼티로 아니죠. 이거는 지금 계속 감가상각이랑 먹어서 이제 지금 결손금이 생겨서 이런 거지만 최초의 재원 조달은 이거였겠죠. 결국은
3,811억 정도 에코티를 조달하고 뭐 대출은 좀 갚였겠지만 뭐 이거보다는 더 많았겠죠. 그래서 뭐 유동부채 빼고 하면은 그냥 대략 어쨌거나 뭐 1조 2천 뒤에 자료 있을 거예요. 이 정도 대출 이 정도 에코티로 해서 얘를 조달했을 거예요. 물론 이건 지금 한 5년 이상 가동된 시점에 비했기 때문에 원금 일부 상환돼서 부채가 내려갔을 거고 뭐 에코티는 그대로일 테니까 부채가 조금 더 많았지 않았나 싶어요. 스타트 시점에서는. 그리고 밑에 그냥 이건 회계적인 거 한번 그냥 참고로 봤어요. 그래서 유형 자산이 뭐가 있을까요? 궁금하잖아요. 그럼 재무제표의 주석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얘도 땅이 대부분인가? 해서 전 궁금한데 아무도 안 궁금하신가요? 궁금하시길 기원하며. 그래서 결국은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얘네들의 합인데 제일 포션이 높은 거는 기계장치죠. 기계장치 9,638억을 차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유형자산 1조 정도에서 9,638억은 기계장치, 이게 그 발전 설비겠죠. 뭐 스팀 터빈, 아까 가스 터빈 그런 걸 거고, 구축물은 아마 뭐 약간 구축물과 건물의 정확한 차이는 모르겠는데 뭔가 둘 중에 하나는 프레임적인 그런 설비들 그런 걸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 부분도 그렇게 크진 않죠. 전체 대비로는. 토지는 626억. 사실은 뭐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곳 위에 짓는 거니까 땅이 비싸진 않겠죠. 뭐 서울시에 짓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유형 자산은 대략 이 정도로 구성되어 있구나. 그래서 뭐 감가상각 당연히 해야죠. 매년 회계적으로 감가상각을 하면서 뭐 30년으로 가려나요? 20년이니까 어쩌거나 그 해당 그 종료 기간까지 계속 감가상각하면서 0을 향해 가겠죠. 뭐 1조였다가 1조가 언젠가는 0으로 가는 그 매년 감가상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사용권 자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그냥 뭔가 궁금해서 해봤어요. 사용권 자산 뭐 리스 관련 아닐 수도 있는데 최근에 IFRS 16 하면서 리스 관련 사실은 뭐 자산과 부채 기존에 반영되지 않았던 뭐 운용 리스 같은 개념의 코스트로만 나갔던 애들을 반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닌가 싶긴 해서, 그러니까 일단 요 녀석의 BS에서는 중요 이슈는 아니에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은 잠깐 안 들으시면 돼요. 네, 근데 일반적인 기업 투자할 때는 어쨌든 IFRS 16 하면서 무슨 리스를 뭐 부채와 자산에 계상하는 이런 게 좀 이펙트가 꽤 있긴 하거든요.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고, 저는 회계사가 아니니까 일단 그런 얘기는 깊게 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뭔가 그냥 궁금해서 했더니 차량 운반구 전기 시설, 뭔가 제 생각에 어쨌거나 기존에 리스로 쓰고 있는 거를 자산과 부채에 엎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차량은 당연히 리스로 쓰고 있겠죠. 차량을 사지 않고 해당 차량은 다 리스로 쓰고 있으니까 넣는 게 맞는 것 같고, 전기 시설은 뭔지 모르겠어요. 한전을 통해서 오는 아니면 전력거래소에 판매하는 그런 송수신 뭐 그런 설비를 리스료를 내면서 쓰고 있는 뭔가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추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부채 쪽이죠. 뭐 유동부채랑 비유동부채가 있고, 회계적으로는 단기 차입 부채 따로 단기로 차입을 한 건 아니고, 지금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 15년 대출이라고 하면은 15년짜리 대출이면 15년 동안 조금씩 매년 조금씩 원금을 갚아서 그게 점점점 내려가서 빵원으로 향해 가는 뭐 그런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매년 상환 원금이 생기죠. 그러면은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1년 내에 상환하는 게 예를 들어서 유동부채, 1년 초과에 상환되는 게 비유동부채라고 하면은 똑같은 대출인데 올해 원금 상환분은 유동부채, 단기 차입 부채로 넣고 내년부터 상환될 그냥 메인 대출은 장기 차입 부채에 넣고, 사실은 두 개를 합치는 하나의 대출을 저희는 받았겠지만서도 그거에 이제 원금이 일부 상환되는 올해 상환되는 분에 대해서는 단기 차입으로 그냥 분류를 한 거죠. 예. 그런 개념. 이건 어차피 유동성 시점에 대한 얘기, 시점에 따른 분류니까 하나의 대출이어도 이렇게 두 개로 쪼갤 수 있는 거죠. 뭐 실제 대출은 뭐 고정금리, 변동금리, 뭐 선순위, 후순위 이렇게 여러 개 있긴 하겠지만 하나의 대출이라 한들 이렇게 회계적으로는 분리할 수가 있는 거고, 분리할 수가 있나요? 분리해야 되는 거고, 회계적인 의미를 저 의미를 띠기 위해서는. 그리고 인컴 스테이트먼트, 이제 매출액부터 뭐 단기순이익 이쪽에 있는 애들 한번 정리해봤어요. 역순으로 했는데요. 2016년부터 2021년이고요. 이거를 누가 준 거 아니고 손으로 쳤죠. 저는 심심하니까 한번 쳐봤어요. 근데 어떤가 보면은 억원 단위고요. 그럼 매출액은 대충 9,664억 해서 쭈르륵 오다가 2019년에 많이 줄었네요. 많이 줄고 매출액 2020년 줄고 다시 반등하고 이런 느낌이었고,
지금 모든 매출액은 다 전력 거래소로부터 받는 전력 매출액이라는, 이게 옛날에 했지만 용량 요금 CP랑 에너지 요금 EP, 에너지 페이먼트, 캐퍼시티 페이먼트 두 개의 썸이겠죠. 둘 다 결국은 뭐 전력 거래소로부터 정산받는 돈이니까 합쳐서 온 거고, 한번 제가 임의로 한번 나중에 분리해 볼게요. 그리고 매출 원가는 당연히 천연가스 가격이 제일 크죠. 이 가격이 메인 코스트죠. 이 가격과 실제 에너지 요금과의 차이가 나의 마진으로 먹는 거니까. 그리고 중업원 금여도 뭐 저거에 비하면 크지 않지만 합쳐보면 사실 또 53억이니까 크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삼각 비용, 이건 아까 계속 메인 자산들 그냥 감가 회계적인 삼각하는 거, 지급 수수료는 실제 지급하는 것일 거고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매출 총이익률은 매출액 대비 뭐 2%에서, 이때는 또 금액은 줄었지만 막상 또 이익률은 11%로 올라갔네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CP의 영향 같아요. CP라는 금액은 매년 거의 일정하게 그 발전 설비에 대해서 받는 거고, 에너지 페이먼트 EP는 이제 뭐 발전량에 따라 받는 건데, 어차피 똑같은 금액 CP를 받고 EP를 조금 받아버리면 저 전체에서 CP 비중이 올라가다 보니까 뭐 그 부분이 뭐 이익률 자체를 올리는 개념은 좀 있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현관비, 뭐 일반적인 종업원 근여, 지급 수수료, 상각 비용도, 상각도 현관비에 따라서 사는 상각과 매출 원가에 사는 상각 두 개가 보통 다 있고요. 이쪽이 훨씬 크죠. 이쪽에서 더 많은 비용을, 여기는 미미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뭐 기존에 한 85억에서 540억까지 찍었다가 312억. 이때는 영업이익 이 정도면은 뭐 마진이 꽤 나왔을 것 같은데. 그리고 뭐 금융손익은 여기가 이자, PF 왕창 했으니까 금융 비용이 와장창 발생하죠. 그 부분이 이제 뭐 거의 일정하다고 말을 했는데 이쪽에서 확 줄었네요. 리파이낸싱을 했나? 어쨌거나 한 500억대를 계속 내다가 어느 날부터 400억 후반으로 좀 내려갔어요. 금리가. 그럼 최근에 올라갔겠죠. 만약 고정 변동금리가 있다면. 그리고 에비타 한번 추정해보세요. 에비타는 어떻게 보면 현금흐름, 캐시플로우 개념과 100%는 아니지만 꽤 유사하죠. 그래서 에비타는 earnings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mortization. 결국은 감가상각은 실제 발생하지 않는 비용이잖아요. 이건 돈 안 나가는 거니까. 결국 그러니까 에비타 하면 그냥 그 실제 쓸 수 있는 현금, 뭐 이자 지급 전, 법인세 지급 전 실제 회사가 쓸 수 있는 현금, 이자 낼 재원이긴 하죠. 이자 재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대략 산정했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 아까 상각 비용만 다시 플러스로 엎었어요. 그 영업이익 대비돼서 상각 비용만 그냥 추가해서 대략 에비타 현금 흐름으로 추정한 거고요. 그렇다면은 첫 해에 한 900억대, 한 1180억, 1300억까지 현금 흐름이 최소 이자 지급 지연 이 정도인 거고, 이자는 뭐 이거는 그 아까 금융 손익의 금융 비용을 그대로 가져왔을 거예요. 가져와서 추정하면 뭐 이 정도 금액들이니까 뭐 그죠? DSCR 개념으로는 DSCR은 분모에 내야 할 돈, 분자에 그 내기 위한 내가 가지고 있는 돈들, 내기 전에 903원을 가지고 567을 내야 되니까 567분의 903은 1.6배쯤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자의 한 1.6배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이자를 낸 거죠. 그러면 이자 1을 내고 나면 0.6이 남겠죠. 그런 것이고, 여기는 이자의 거의 2배에 해당하는 돈이 이때 있어서 이자 내고 나면 이제 1이 남겠죠. 한 배가 남을 거고요. 점점 올라가는 게 좋아지는 거죠. 비율이. 그렇죠. 점점 이자 대비 더 많은 현금을 갖고 있다는 거는 그죠. 이자 지급의 안정성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때는 조금 내려갔네요. 이런 식으로 에비타 가지고 DSCR, Debt Service Coverage Ratio를 한번 찾아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전력 매출액을 한번 CP랑 EP로 한번 분리해 보려고. 근데 뭐 정확하게 이 재무제표를 안 나와 있으니까 소관이 없어서 임의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용량 정산금 CP는 가용한 발전 설비에 대해서 발전 여부와 무관하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예를 들어서 하루 전에 보통 다음날 24시간에 대한 발전을 정하잖아요. 그럼 제가 발전소가 A 발전소가 저 내일 24시간 다 돌릴 수 있어요. 저는 변동비 50이에요 했더니 이제 전력거래소에서 알았어. 근데 너 새벽엔 너는 너무 비싸 쓸 필요 없고 너는 뭐 한 아침 8시부터 오후 뭐 14시까지
6시간만 너는 내일 돌릴 예정이야. 이때 준비하고 있어 하면은 실제 이때 돌리면 이만큼의 에너지 페이먼트가 발생하지만 저는 24시간 다 돌릴 준비는 되어 있었잖아요. 저의 용량은 레디가 돼 있었기 때문에 24시간 전체에 대한 용량 요금 CP는 받게 되는 거. 실제 내가 낙찰되지 않았더라도 전 돌리기 위해 준비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 CP로 받는 거예요. 뭐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CP는 보시면은 뭐 육지발전, 이거는 제주도가 있기 때문에 제주도랑 분리하려고 육지발전이라는 분류를 한 거고요. 용량 가격은 제 생각에는 이게 연도가 중공 연도가 아닐까 싶어요. 상업운전 개시 연도. 그래서 2015년에 이 녀석이 시작을 했으니까 요거라고 치면은 10.86원 1시간당 10.86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365일에 24시간이잖아요. 그쵸? 이게 1kW당 1kW당 이거 이 정도 쓰는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10.86원을 곱하면은 1kW당 뭐 몇 원이 나오는지 1년 동안 1년으로 전 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100% 365일 24시간 다 돌린 거고 이게 뭐 한 90%에서 한 85% 정도 보통 해요. 그러니까 레디 가능. 왜냐면 그 예방 정비해야 돼서 멈추는 시점들이 매년 있거든요. 주기적으로. 물론 그게 항상 매년 똑같진 않지만 그걸 반영하면 예를 들어 한 330일 돌릴 수도 있겠죠. 뭐 그 정도 비율이 대략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임의로 제가 해볼게요. 그래서 하면은 용량 요금을 추정해 봤어요. 제 맘대로 이거 제가 90% 맞나? 왠지 85%로 다시 바꿨던 것 같은데 제 희미한 기억에는 85%를 넣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계산해보세요. 지금 엑셀을 이 안에 산식을 바꾸면서 요 옆에 비고를 안 고친 것 같아요. 85 이거 곱해보면은 지금 얘가 나온 가격은 제 생각에는 10.86원 곱하기 지금 85% 결국은 365일에 24시간 전부를 하지 않고 거기에 85%만 1년에 85%만 돌렸다고 치고 그리고 우리의 용량은 1kW당 저 가격이니까 우리는 176,000kW거든요. 이거 곱한 이 가격이 아마 이 돈이 나오지 않았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마 85로 바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90으로 하면 좀 숫자가 안 맞아가지고 뭐가 맞냐 틀냐 아니 사실은 이게 정기적으로 예방정비가 좀 크게 있어요. 예를 들어 뭐 5년마다 예방정비 빡시게 한다 그러면 사실은 첫 해년도에 90%씩 돌리다가 5년 차에는 좀 한 뭐 80% 돌리고 정비를 빡시게 해야 되니까 다시 90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매년 똑같이 간다는 거는 맞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정보가 없어서 임의로 그냥 아마 85%를 매년 돌리면 1388억이 생기고 그럼 그 나머지 돈에 저희 결과값은 7,500억 알고 있으니까 그 나머지 6,114억이 전력량 요금이겠구나 한 거고요. 전력량 요금을 뺀 이유는 결국 얘와 연료비와의 차이가 우리가 그 실제 돌렸을 때 얻는 수익, 네팅한 금액이죠. 얼마 안 돼요. 이날도 보면은 6,114가 매출을 냈지만 원재료 값이 6,079억 원이니까 실제 39억 원? 아예 좀 틀릴 수 있죠. 비율이 바뀌는데 대략 추정했을 때는 어쨌거나 100억 정도. 뭐예요? 결국은 실제 용량 요금은 원재료가 반영돼 얻는 그냥 그대로 받는 돈이잖아요. 결국은 네팅한 내 영업이익 베이스는 예를 들면은 2021년에 봤을 때 제가 한 영업이익이 일단 저는 용량 요금으로 1,388억 원을 벌고 그리고 에너지 요금 돌려서 34억을 벌어서 한 1,400억을 번 거 가지고 종업원 급여, 상각 비용 회계적으로 지급 수수료 내고 이자 내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용량 요금이 현재로서는 메인인 거죠. 이 녀석은 그만큼 요즘 마진이 많이 안 나와서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2022년에 지금 2021년 기준이고 2022년에는 좀 좋아졌다라고 저 들은 것 같은데 어쨌거나 한동안 장기간 이런 마진이 좀 잘 안 나왔긴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전력 수요가 많지 않아서 애당초 전력 수요가 많지 않아서 얘네가 약간 한계 발전기 뒤쪽에 계속 있었어 가지고 큰 마진을 못 얻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제 이건 제 추정이에요. 이거는 조금 더 디테일한 숫자랑은 당연히 다를 수 있죠. 현실은 그냥 대략 느낌을 보려고 용량 요금은
이렇게 단가가 있으니까 역으로 추적해서 용량 요금을 하면은 남은 금액이 전력량 요금이 될 거고, 그 전력량 요금이 이제 매출원가의 원재료 천연가스랑 1대1로 매칭이 되는 매출원가 개념이니까 그 차액이 아마 실제 돌려서 내는 이익일 거다라고 역으로 그냥 대략 추정을 해봤어요. 그런 거고요. 또 이제 다트 공시자를 쭉 보면은 PF에 대한 언급도 있어요. 사실 PF에 대해 좀 더 많은 내용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것도 다 뭐 대외비죠, 각각 기관들은. 그래서 공시된 자료만으로 봤을 때는 현재 2021년 기준으로는 이자율은 뭐 장기 대출 1은 3.46, 장기 대출 2는 4.35. 제 생각에는 이쪽이 은행들이니까 아마 변동금리일 것 같아요. 변동금리고, 제가 지금 2021년 12월 말 기준 다트 공시자를 갖고 왔으니까 금리 급등 전이죠. 좀 전이죠. 금리 급등은 2021년 말에 했지만 연 전체 평균으로 했다면은 연말 기준이겠구나. 저거는 아직 안 오랐으니까 2022년에 공시자를 하면은 고정금리는 그대로 했지만 얘가 왕창 올랐겠죠. 좀 그게 달라질 것 같아요. 일단 변동금리로 추정돼요. 왜냐면 은행들은 변동금리 들어가고 보험사는 보통 고정금리 들어가니까 동순위일 거고, 후순위는 여기 있으면 얘네들은 동순위란 얘기는 동순위인데 두 개를 분리했으면은 변동금리, 고정금리의 차이일 확률이 매우 높죠. 그런 거고요. 이 대출은 어쨌거나 2032년까지 갈 거고, 이때 전액 상환이 아니라 꾸준히 뭐 원금 상환하면서 이때 가면 이제 거의 다 상환되는 구조일 거고요. 후순위 대출은 KB 동두천 드림파워 펀드의 수탁은행이 대외적인 명칭을 주지만 실제적으로는 펀드의 재산이죠. 그래서 8%로 후순위 대출을 했어요. 이것도 1350억 했고, 후순위 대출 2도 뭐 66억 맞죠? 단위가 그렇게 될 거고요. 이렇게 두 개가 후순위 대출이 있는 8%짜리 있는 이런 지금 8,945억 원의 전기에는 9,298억 원 대출이 남아있고, 1년 사이에 원금이 꽤 많이 상환돼서 8천억대로 대출 잔액이 내려간 이런 대출을 2021년 말 현재 가지고 있어요. 채권도 있네요. 저기 전부 다가 아니네. 회사채도 있어가지고 회사채도 뭐 주르륵 합치면은 전기 말에 491억 원이었는데 현재 391억 원 있고, 뭐 이렇게 있고요. 회사채가 있다는 얘기는 사무사채면 없으려나? 그러니까 또 지금 한기평, 한신평, 나이스 뭐 이런 데서 보통은 채권 발행하면은 신용평가 계속 보고서를 내죠. 그 내용도 되게 알차거든요. 근데 이제 다트 공시는 공시된 거지만 신용평가 쪽에서 이제 이런 채권 평가했던 내용들은 잘 읽어보면 맨 끝에 네 맘대로 편집해서 어딘가에 올리지 마세요라고 써 있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쫄아서 그 자료는 안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채권 발행했던 애들은 한기평, 한신평 이런 데 들어가서 또 두 개 신평산 쓰니까 셋 중에 아무데나 두 개까지 들어가면 일단 있으면 뜨겠죠. 아까 회사명을 검색해서 공시자료를 찾으면 걔네 자료는 좀 보기 좋아요. 다트 거보다 훨씬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스터디 차원에서는 실제 채권 발행한 기업들의 뭐 그런 신용평가 사회 보고서 보면은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훨씬 내용이 많아서 되게 좋아요. 그 자료는 좀 쓸만하고, 어쨌거나 저 같은 사람이 맘대로 편집하기에는 또 그러지 말라라고 써 있으니까 전 여기에는 쓰진 못했어요. 그래서 공부하실 거면 좀 추천입니다. 그리고요. PF 금액, 맞네. 변동금리네요. 그쵸. 장기대출 1이 변동금리가 아까 2가 고정금리였고, 이런 식으로 들어갔어요. 그냥 금액들 본 거죠. 억 원 단위니까 3,800억 변동금리, 약정금액, 맥스 금액이죠. 최초 맥스 금액 이거고, 실제 실행 금액, 그리고 점점 상환해서 더 내려갔을 거고, 맥스 금액은 1조 850억이라는 대출이 맥스였네요. 그런 거고요. 주사항, 다트 주석에 있는 사항들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뭔 내용이 있나 보면은 이거는 당사가 동두천 드림파죠. 2015년에 1716메가와트로 해서 쭈르륵 해서 PF를 체결했다. 그러고서 이 약정 2012년에 했던 기존 리파이낸싱을 했네요. 리파이낸싱을 2015년에 기존 2012년에 체결했던 약정 싹 갚고 갈아엎는 리파이낸싱을 했다는 거고요. 2018년 8월에는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대요. 기한이익 상실 사유는
EOD 사유죠. 디폴트 사유인 거죠. 살벌하드 디폴트라고 하면 벌써. 그래서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공시 자료에 써 있겠죠. 그렇죠? 이건 지금 2021년 자료니까 옛날에 있었지만 주주단의 상환전환 우선주 출자, 돈을 더 주주들이 넣고 대주단의 PF 대출과 상환 스케줄 및 허용 부채 비율 변경, 상환 스케줄을 원금을 좀 뒤로 미루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부채 비율에 뭐 몇 프로 질수하는 걸 좀 낮춰줬던 거, 그리고 신규 발행 회사채 발행 등으로 서로 누구 한 명이 더 덤탱이 쓰기보다는 서로 조금 더 부담을 해서 해결한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공시 자료를 찾아볼게요. 그리고 뭐 담보로 대출, PF 대출은 대부분의 그 SPC가 보유한 회사가 보유한 자산을 뭐 담보로 제공해서 대출하죠. 그리고 재무적 출자자의 보통주 납입액 364억 원. 재무적 출자자는 투자성으로 투자할 거고 전략적 투자자, 스트래테직 인베스터는 실제 이 회사의 오너십을 갖고서 운영하는 거에 관심이 있어 투자한 게 아마 서구발전이겠죠. 그런 쪽이고 재무적 투자자는 뭐 펀드죠. 펀드도 에쿼티 들어가요. 얘네들은 배당 수익이나 수익을 위해서 들어간 거고요. 얘는 후순위 대출금 1년 이내에서 공정거래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이거 너 사주세요 라고 청구해서 정산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게 현재로서는 177억 원에 평가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2017년으로 가는 거죠. 왜 가나요?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아까 2018년 8월 해소되었습니다 라고 써 있으니까 2017년 말인가엔 안 해소됐겠죠. 자료가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해봐서 컨트롤 F로 기한에 이 찾아보니까 발생을 했대요. 발생했고 부채 비율 위반했나 봐요. 400% 유지 조건이 있는데 400%보다 낮아야 한다는 거죠. 높으면 안 좋은 건 낮아야 하는데 716.66%로 부채 비율이 매우 높아지죠. 부채 비율이 높아진 거는 보통 부채 비율은 부채 에쿼티니까 부채가 미친 듯이 늘지는 않죠. 부채는 있는 부채가 꾸준히 조금씩 상환해서 거의 안 변하는데 예상 이 비율이 바뀌려면 이쪽 아래 뭐 단기 순손실이나 왕창 발생해서 분모가 이렇게 쪼그라들면은 이 비율이 확 올라가겠죠. 확 올라가는 게 안 좋아지는 거니까 그랬을 것 같고요. 장기 대출 약정 조항 위반. 그러니까 이 위에 400% 유치 조건이 장기 대출 약정에 준수해야 될 의무니까 그거를 위반한 거죠. 위반했다는 거고 약정 부채 비율도 장기 대출 약정의 약정 부채 비율 300% 이것도 위반. 그러니까 공모사채는 사채 쪽에서는 400%고 대출 쪽에서는 300%래요. 근데 이 산식이 좀 다를 거예요. 그리고 어쨌거나 주주사의 출자가서 미제출이고요. 부채 비율이라는 뭐 이런 비율 제반 비율들은 산식을 계약서에 써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는 비율과 제가 생각하는 비율이 산식이 다를 수가 있어요. 조금 뭐 항목들이 다를 수가 있고 이렇게 에비타만 해도 에비타라는 거는 에비타는 YT가 산정한 에비타와 한기표에 산정한 에비타나 누구나 완전히 일치하진 않죠. 항목들을 어떻게 보느냐가 서로 달라서 거의 비슷할 수는 있지만 완전 똑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비율도 그렇기 때문에 명확히 아마 계약서에서 정했을 거예요. 분자 분모 뭐뭐뭐를 쓴다라고 해서 했을 거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위반 사항이 발생했다는 거고요. 부채 비율에서 발생을 한 거죠. 결국은 그 말은 생각보다 어쨌거나 아마 에코티, 그러니까 자본이 많이 내려갔을 거예요. 부채는 그대로일 테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러면은 단기 순손실이 많이 발생했대요. 그렇죠? 결국은 단기 순손실이 많이 발생하니까 결국은 자본이 급락했을 거고 그 얘기는 자본분의 부채라는 비율에서 분모가 내려가니까 이 전체 부채 비율은 와장창 올라가서 그 허들을 넘은 거죠. 그래서 그런 거고요. 안 좋다. 그래서 하지만 2018년 4월 현재 당사는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해결할 거 실제 해결된 거죠. 이렇게 해결할 거다라고 한 거는 주주단의 추가 출자. 제일 많은 부담을 해야 되는 에쿼티 쪽에 사실은 덤탱이란 말이죠. 그렇지만 덤탱이를 제일 많이 써야 되니까 실제 에쿼티가 돈을 더 넣고 대주들은 조건을 양보하고 이 정도겠죠. 대주들이 돈을 더 넣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제일 큰 책임은 주주 쪽에서 지는 거죠. 그래서 주주단이 추가 증자를 해서 돈을 일단 더 넣고 돈을 더 넣는다는 거는 대주들도 이제 뭔가 조금 양보할 명분이 생긴 거죠. 주주들이 돈 왕창 넣고 대주들도 그럼 오케이 알았어. 위반상 좀 비율을 약하게 해줄게 하면서 대출도 조금 더 조달해서 전체적인 캐시플로우를 좀 좋게 만들고 재무 구조를
개선하 재무구조도 이거 차주도 노력해야죠. 주주가 차주랑 비슷해. 얘네들은 실제 팔 것도 팔고 현금화도 하면서 자기 돈도 또 출자해서 어느 정도 최대한 노력을 보여주고 그러면 대주들도 일부 양보해서 조건을 좀 웨이버를 하던 뭐 조건 약간 약해진 조건으로 또 계약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일단 서로 주고받아 누구 한 명 일방적인 희생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주주 쪽에서 먼저 좀 어느 정도 이런 거 해야 대주들이 그걸 명분으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해소돼요. 결국은 2018년 말 기준에 감사 보고서로 가면은 이런 내용 단기 8월까지 존재하던 기한이익 상실 사유는 주주단의 전환 상환 우선주 출자 이거는 에코티를 늘리는 거죠. 분모를 다시 좀 늘리는 숫자를 올렸고 대주단의 PF 대출 약정 상환 스케줄 허용 부채 비율 변경 허용 부채 비율 숫자를 예를 들어 아까 400% 위로 가면 안 되는데 뭐 450% 위로 가면 안 돼요. 식으로 약간 양보해 주겠죠. 뭔가 지금 이 전환 상환 우선주로 좀 비율이 내려왔는데 그게 여전히 400 위라면은 450 정도로 양보해 줄 수 있으니까 뭐 그런 협의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 거고요. 그냥 이거는 이제 주주들이 얼마나 돈을 더 냈을까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은 그 해당 시점이 이 전기 말이 해소 전, 당분기 말이 해소 2018년 12월 말 기준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기존의 보통주만 있다가 우선주가 생긴 거죠. 우선주 생긴 만큼이 주주단 추가 출자한 금액일 거고요. 이게 1,000원 단위니까 504억 원 추가 출자한 거네요. 그렇죠? 504억 원 추가 출자했고 그럼 주주들이 동일 비율로 했나? 누가 더 많이 출자했나 한번 보면은 주주들이 지금 비율이 뭐 지금 이렇게 됐죠. 지금 한국서부발전이 33.6%, 삼성물산 31.2, 14.2 이런 애들이 있었고 비율이 이제 우선주가 없던 우선주가 생긴 거니까 이쪽 비율이 이제 신규로 추가 출자한 비율이고요. 예를 들어 서부발전은 33.6%의 주주였는데 이번에 우선주 하면서 조금 더 높은 36.6만큼을 좀 부담을 한 거고요. 누군가는 부담을 안 했겠네요. 그러면 삼성물산은 31.2%의 주주였는데 33.9% 조금 더 많은 또 출자를 했어요. 이번에 추가 출자할 때 자기 포션보다 조금 더 높은 포션을 한 거고 HDC 현산이겠죠. 현산은 우선주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고 FI는 11%인데 12% 약간 더 넣고 GS에너지는 10%인데 2%밖에 안 냈네요. 조금 그냥 아예 빠지긴 그런지 조금만 출자했었고 HD 현사는 아예 빠진 건 아니에요. 현사는 뭔가 주주사였나요?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HC가 현대산업개발 쪽 주주사면은 주주사에서 빠진 대신에 실제 현대산업개발 시공사에서 더 들어온 뭐 이런 개념 뭐 이런 식으로 어쨌거나 현산 쪽도 어느 정도 들어왔네요. 그러면 GS가 빠진 부분만큼만 딴 애들이 더 들어온 게 아닌가. 어쨌거나 그래서 총 504억 원 정도를 더 에코티를 넣어서 부채 비율이나 이런 비율을 좀 좋게 만드는 행위를 한 거예요. 네, 여기까지고요. 어쨌거나 뭔가 조금 더 많은 자료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공시된 자료로 적법하게 얻을 수 있는 자료가 이 정도뿐이어서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양해를 바라고요. 다음번, 다다음번도 가급적 된다면 사례를 또 다트에서 좀 긁어 모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에 봬요. 안녕.